진심이 나와서 지우가 상처를 받게 되진 않을까 네. 약간 이런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손상배님 되게 여리고 비단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배우군요. 네, 감독님이 좀 이따가 감독님이 우리 손상현 배우를 대운 역으로 캐스팅한 그 얘기 잠깐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박지우 배우님께도 같이 질문 드릴게요. 가족 안에 있으니까 지금 기분 어떠세요? 보통 혼자 행사 다니고 이렇게 하실 때보다는 가족이나 있으니까? 확실히 좀 더 든든하기도 하고 네. 진짜 가족 같아서 네. 약간 조력자가 생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가족들이랑 함께 이제 이 가족 안에서의 관계가 사실은 은희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시고 할 때도 되게 뭐랄까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기도 해요. 이 관계들을 어떻게 관객들에게 좀 은희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요 가족들이랑 연기할 때는 어떠셨어요? 그 영화 촬영장에서 연기하실 때. 실제로 가족들이 식탁에서 만나는 장면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재미난 게 식탁에 있는 반찬들 먹으면서 막 맛있다 맛있다 이러다가 갑자기 촬영에 들어가면은 갑자기 고춧가루 얘기를 하시고 막 저는 조용히 말이 없어지고 이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다들 한 번에 그렇게 몰입해서 연기하시는 것도 대단하다고 느껴졌고 그런 거 자체가 상황이 되게 재밌었어요. 좀 이따가 그런 현장 비하인드 얘기 조금 더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승현 배우님께서 또 말씀, 이 가족 안에 함께 하게 된 사연 조금 들려주세요. 이 가족과 함께 하게 된 사연. 관객과의 대화에 남아 계신 분들은 네. 진짜 비밀을 듣고 가셔야 그럼요. 되는 그런 그럼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오픈하지 않았던 비하인드 오브 사실은 비하인드. 제 역할은 얘기해야 되는데 감독님 눈치 안 보셔도 뭔가 돼요. 카리스마는 있는데 너무 잠깐 나오는 역할이었어요. 네, 알 것 뭐였을까요? 같습니다. 알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선생님. 아니요. 그거는 제 나이 때문에 안 되고요. 우리 은희의 남자친구의 엄마 역할이었어요. 그걸로 전화가 오셨어요. 네. 감독님 그리고 시나리오를 제주도 여행 중에 받았는데 왜요? 같이 질문하고 싶다. 왜 웃으셨을까? 좋아서. 네. 제주도 여행 중에 받았는데 제가 혼자 여행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뭐 지인들을 만나다가 혼자 이제 어딘가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가서 호텔방에서 혼자 읽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시나리오가. 그때 아마 술을 사가지고 가지 않았었는데 다시 먼 길을 돌아서 편의점에서 술을 사다가 혼자 파란 검푸른 바다를 보면서 술을 한잔 하고 그 시나리오가 제 어렸을 때 기억을 너무 많이 소환시켜주는 그 시나리오만으로도. 근데 저도 그때부터 놀란 거야. 이런 것들이 이상하다는 것에 대해서 나 또한 덮고 지나갔었구나.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 나의 어린 시절이 안타까우면서 아마 거의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그리고서도 근데 지금 시기상 제가 이 역할은 좀 힘들 것 같다, 죄송하다, 나중에 우리 만나서 차라도 한잔 해요 이러고 거절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세요. 네. 그리고 일주일인가 있다가 다시 전화가 오셨죠. 네. 그때 거절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네. 되셨군요. 네. 네. 이 전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김보라 감독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떤 처음에 캐스팅과 실제로 이제 이분들과 이 얼굴로 영화 속의 가족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캐스팅의 변동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2017년 초에 겨울에 좀 찍으려다가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상현이도 그때 되게 빨리 오디션을 보고 중간에 굉장히 쉬는 텀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스케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어떤 식의 변화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지금 아빠와 엄마가 이렇게 딱 기적적으로 된 걸 보면서 뭔가 그런 거를 좀 느껴요. 결국은 만났어야 될 사람이고 같이 했어야 될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사실 그 스케줄 딜레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벌새를 이렇게 잘 되게끔 하는 어떤 거였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사실 승현 배우님 같은 경우는 진짜 그때 거절을 해주셨던 게 되게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돌이켜보면 이 둘 말고는 다른 사람이 사실 생각이 나지 않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가 되게 영화 하면서 되게 많은 해프닝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어떤 기적적인 어떤 만남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상현이 그 대훈 역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완이랑 대훈이 그 역할이 딱 두 명을 먼저 이렇게 그 촬영 한 몇 달 전에 네. 그러니까 스케줄 딜레이가 되기 전에 이렇게 오디션을 봤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 봤을 때 대훈이 역할을 상현이를 지완이로 했었던 거는 네.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전형적일 수 있는 남자친구의 이미지? 네. 그러니까 좀 뭐랄까 훈훈한 뭐 동네 남자친구 이미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훈훈한 네. 건 좀 많이 뛰어넘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캐스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원래 오빠 역을 하기로 한 게 그 지금의 지완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때 시간이 조금 있고 이랬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이 지완이랑 대훈이 이 두 사람이 우리 영화에 들어오면 좋겠다 해서 딱 뽑았지만 정확히 이 역할에 좀 맞느냐 이거에 대한 대화를 아주 깊게 나누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상현이랑 대화를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저는 상현이가 오히려 더 대훈이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상현이는 아마 제가 이 얘기한 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누나가 상현이가 있어요. 상현이는 누나가 있는데 누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상현이가 되게 속이 깊다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안 그래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식의 그 나이 때 남자애들이 잘 표현하지 않는 슬픔이나 그런 어떤 감정적인 동요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좀 되게 솔직하게 나눠줬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 이 나이쯤 되는 친구들을 그냥 만났을 때는 대화라는 게 그냥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특히 네. 남학생들 같은 경우. 네. 근데 저는 사실 대훈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다면적이길 바랬고 단순히 나쁜 오빠가 아니라 어떤 식의 슬픔이 있길 바랬기 때문에 이 친구가 대훈이에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캐스팅을 이렇게 바꿨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사실은 그 두 사람 다 그 역할을 너무 되게 다.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사실 영화에는 운명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마치 사람처럼 어떤 캐릭터를 어떤 배우가 어느 시점에 만나게 되는 것도 그 영화의 운명인 거고 이 벌새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뜨거운 사랑을 받고 저는 이제 해외 영화제에서 그렇게 사실 저도 이제 라디오에서 벌새 얘기를 할 때 늘 얘기 드린 게 여러분 뉴스에서 먼저 얘기를 듣는 영화 중에 한 편이다. 해외에서 이렇게 많은 수상을 한 작품이 흔치가 않은데 뭐가 제일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수상이 되게 뜻깊다고 생각을 했었냐면 문화가 되게 다르고 되게 어떻게 보면 사적인 가족의 이야기잖아요. 이 다른 가족의 이야기를 전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너무나 내 얘기처럼 집중하고 공감하면서 봤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수상이 그렇게 많이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게 벌새의 가장 큰 힘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마 이 가족 배우들이 뿜어내는 그런 시너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까 밖에서 이승현 배우님이 비하인드 또 오브 비하인드 하나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독특한 리허설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 잠깐만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작품을 할 때 여러 가지 작업 네. 라인이 있는데 이번에 해보고 싶었던 거는 약간 퍼즐 맞추기 같은 작업으로 이 작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연말을 풀어가는 게 왜냐면
시나리오를 딱 받았을 때 은희가 바라보는 엄마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해되는데 나는 사람으로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렇죠.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안 되고 또 너무나 또 내가 그냥 마구 해버리면 또 은희의 시선에 그 내가 받았던 시나리오의 그 느낌을 또 해치게 될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풀지? 근데 저도 집요한 편인데 감독님도 만만치 않으셔가지고 네. 제가 전화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다 흔쾌히 받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역할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나 우리 주인공하고 제 그쵸.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되는데 더 이상 괴롭히면 안 되겠다. 그래서 혼자서 막 퍼즐을 푸는데 도저히 안 풀리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감독님의 어머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존재하는 무엇이 있을 텐데 근데 뭐 이런 배우가 있나 이럴 줄 알았는데 오케이. 너무 흔쾌히 너무 감사하다고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어머니 만나고 나서도 너무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해주셔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정말로 어머니를 뵙는 순간 그동안 그 왜 풀리지 않았는지의 답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어요. 제가 시나리오 봤을 때랑 너무 다른 존재의 인물이셨는데 되게 멋있으세요. 그리고 정말 뭐랄까 사업수완도 약간 있으실 수 있을 만큼 네. 감독님은 되게 여성스럽고 소녀소녀하신데 어머님은 좀 카리스마도 있고 약간 무덤덤한 성격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나리오에 있는 사연과 비슷한 어떤 살아오는 얘기들을 나누면서 그때 되게 많이 풀려서 이거다 하고 이제 집에 와서 그 뒤에 영화 들어가서는 감독님한테 어떤 질문도 드린 적이 없어요. 이 씬 왜 이래요? 이런 질문 단 한 번도 한 적 없고 감독님도 저한테 그거 말고 다르게 해보시면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저는. 그렇군요. 그거는 사실 정말 연기하는 배우들이 가장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밀착감일 것 같아요. 그 캐릭터에 대한 어떤 들어간 몰입에 대해서. 또 하나 재밌는 얘기. 이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되게 독특한 장소에서 리허설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박주호 의원님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것도 꽤 비하인드죠. 제가 기억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는데 감독님 댁에서 요리해서 네. 했었어요. 네. 감독 집에 모여서 리허설을 하셨답니다. 네, 네. 감독님 댁 식탁에서 저희가 다 둘러앉아서 앉아서. 리딩을 했는데 네. 그때마다 되게 재밌었던 게 감독님께서 한 분씩 다 방으로 데려가세요. 진실의 방 같은 거예요? 약간? 데려가셔서 네. 미션을 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다 되게 뜬금없는 행동을 하시기도 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김대훈이 저 때렸어요 이거를 되게 화내는 식으로 감독님께서 해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그렇게 하고 또 그러니까 다 반응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그거를 하면서 또 여러 반응들을 느끼고 또 이런 감정도 가질 수 있구나 이렇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궁금하네요. 우리 손상현 배우님 그 집 리허설 할 때 혹시 진실의 방에서 감독님이 뭐 해보라고 했는지 좀 기억나세요? 네. 불려갔어요. 손 배우님은 안 불려가셨군요. 저도 안 불려갔습니다. 근데 이 식탁에서 특히 감독님의 집 식탁에서 배우들이 리딩을 한다는 거는 그건 완전히 다른 경험일 것 같은데 우리 손 배우님은 어떠셨는지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일단 감독님 저도 작품을 하면서 네. 감독님의 집을 가보기는 그렇죠. 처음이었고 네. 가족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리허설 한다는 게 되게 귀엽고 네. 되게 재밌었던 기억만 나세요. 네. 이번에 감독님한테 그 식탁 리허설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왜 식탁에서 이 가족들이 모여서 리허설을 했었어야만 했는지 우리 감독님. 그냥
집에 세팅을 바랬는데 다른 사람 집 분위기는 좀 힘들고 만만하게 저희 집이라 그렇게 했었고요. 네. 저희가 그때 서교동에서 사무실을 썼는데 그 사무실에서 그걸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이 또 서교동인데 그럴 거면 그냥 우리 집에서 집에 세팅으로 하자. 그리고 또 뭐 엄마와 은희 장면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누워가지고 엄마가 네네. 소파에 누워서 하는 있구나. 그런 장면도 있어서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했고 아까 그 진실의 방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디렉팅을 할 때 어떤 툴 같은 건데 저는 가끔씩은 귓속말로 디렉션을 주기도 했거든요. 왜냐면 네. 그렇게 해야 예를 들어 지우가 아빠한테 오빠가 때렸어요 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지우야 너 아빠한테 진짜 소리 지르거나 막 대들면서 얘기해봐 라는 거를 이 아빠 아빠가? 앞에서 얘기하면 어. 아빠는 그걸 기대하고 반응을 준비하시니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기대를 안 하게끔 하려고 진실바에 데리고 가서 그게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 이 가족들이 좀 놀랬던 게 저도 기억이 나요. 저도 까먹고 있다가 그래서 그거는 현장에서도 가끔씩 이렇게 귓속말 하거나 네. 테이크 바꿀 때마다 좀 그런 식으로 디렉션을 주기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엄마 관련해서 조금만 덧붙이면 승현 배우님은 그게 저한테 약간 불편할 거라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되게 감사했고 사실 저희 어머니가 승현 배우님을 못 잊으세요. 그러니까 그 저희 어머니 나이 또래 여자분들이 그렇게 누군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자기 얘기를 물어보고 하는 기회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는 승현 배우님이 엄마의 인생을 물어보고 질문했던 게 너무 귀중한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승현 배우님 소식 찾아보고 뭐 하시냐고 물어보시고 그러세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따뜻하고 근데 사실 승현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엄마가 실제로 이 영화와 똑같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쵸.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네. 되게 또 갖고 있는데 그냥 그 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엄마라는 사람이 가진 고독에 대해서 그 저희 어머니와의 미팅에서 승현 배우님이 조금 많이 느끼실 수 있던 경험, 뭐 어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냥 추측하고 승현 배우님 따로 그 만남 끝에 얘기해 주는 걸 통해서 저도 몰랐던 엄마의 모습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냥 그 엄마라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를 저도 할 수 있었고 어쨌든 캐릭터에 접근하기에 그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가지 어떤 시도를 해보려는 배우님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던 기억이 나요. 네. 지금 감독님도 그런 얘기 해주셨지만 저는 벌새를 보면서 좀 그러니까 이 영화 너무 좋아요, 이 영화 너무 재밌어요를 좀 넘어서는 어떤 이 영화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지금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 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벌새를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이보라 감독님의 어떤 자전적인 기억을 아주 세밀하게 담은 어떤 작품인 것처럼 마치 한 개인의 정서와 감정, 기억을 담아낸 영화처럼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영화는 개인의 영화가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서도 이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소녀의 이야기 혹은 세상과 나와서 살아야 하는 그 소녀의 어떤 불안이나 거대한 세상 앞에서 굉장히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들이 되게 통시적으로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영화의 배경은 1994년이라 그 또래의 관객들은 그 디테일들을 보면서 나 저랬지라는 저런 게 있었지라는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전혀 94년을 경험하지 못했던 배우들도 94년에 은희와 그리고 대훈을 연기하면서 전혀 이물감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두 분께 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경이 94년이라는 건 약간 난해한 일이었을 것 같긴 합니다. 잘 모르는 시대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을 연기하는 거니까. 예. 우선 이번에는 우리 손상현 배우님한테 먼저 드려도 될까요? 94년을 살아가는 공부를 잘하지만 성격은 조금 못된 그래서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근데 그 사랑이 또 나에게는 꽤 부담이자 짐이 된 그 소년
지금의 그 나이대 소년들이랑은 또 약간 다른 어떤 감정이었을 것 같기도 한데 배우님은 그 인물을 어떻게 좀 이해하고 94년에 대우를 연기하셨어요? 많이 달랐나요? 혹시 딱 볼 때 어떠셨어요? 제 상황. 예, 본인이 느끼는. 저는 사실 이 대원을 연기할 때 네. 그런 아버지가 주는 부담 네.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저는 원래 꿈이 예. 배우가 아니었어요. 아, 원래 그래서 꿈은 뭐였어요? 원래는 초등학교 때는 축구 선수 하다가 네. 부상으로 인해서 그만두게 됐었는데 축구를 할 때도 굉장히 부모님한테 챙김도 많이 받고 엄청 많이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네. 근데 그 사이에서 그 챙김 속에도 부담이 있더라고요. 있죠. 네. 그래서 나도 이랬었지, 대훈이도 이랬겠다 이런 생각으로 되게 사랑받지만 그렇게 좋지 않은 책임이구나. 무조건 좋아할 수만은 없는 그런 네. 예, 그렇게 감정은 생각하고. 또 되게 비슷하셨고 네. 또 약간 지금의 손 배우님이 보시기에 이땐 이랬단 말이야? 이런 다른 점은 없었어요? 어떤 저 대훈이란 캐릭터를 보면서 아니 94년에 이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랬단 말이야? 이런 좀 다른 거는 느끼신 적 없었어요? 시나리오에서? 사실 그 당시에도 저는 중학생이었어서 네. 그 고등학교에 형님들의 세계를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런가 보다. 되게 그냥 신기했어요. 아. 약간 이렇게 사는구나. 나 좀 있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우리 형도 이렇게 사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런 생각을. 되게 신기하고 재밌게 임했던 것 같아요. 대원이라는 역할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 박지우 배우님은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 봤는데 본인의 그러니까 은희도 은희지만 그 안에 박지우라는 사람의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정서들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걸 봤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약간 좀 놀라기도 했었거든요. 이 은희라는 캐릭터 94년에 은희를 연기하시면서 우리 박지우 배우는 어떠셨는지. 여러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듯이 시대는 달라도 같은 중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물론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싶고 또 괜히 저 주목받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했고 또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싶고 이성 친구한테 잘 보이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게 되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도 다 그런 감정을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연기를 할 때는 딱히 공감되지 않았다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네. 아무래도 94년이다 보니까 삐삐나 그렇죠. 카스트 뭔가 테이프 써서. 녹음하고 네. 또 막 120일 그림을 그리고 이런 거 자체는 되게 생소했어요. 카세트 테이프를 이 영화를 찍기 전에 보신 적이 있어요? 실제로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CD까지만 보았고 CD 정도는 유물이지만 실제로 보셨지만 네. 보았고 하지만 카스트 테이프는 그걸 실제로 마이크를 가져다 대서 녹음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연기를 하실 때 저 부분을 어떻게 뭔가 되게 선사시대를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연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물론 저는 그게 제 시대다 보니까 너무 감흥이 많이 가더라고요. 지금 되게 이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셨는데 감독님께도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94년의 은희를 보면서 아까 저는 우리 이승현 배우님이 말씀하신 그거에 되게 많이 공감해요. 94년에 여기 이제 나이 까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94년에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그 애가 아마 제일 더운 여름으로 막 기록적인 여름으로 고3들이 선풍기 나오는 그 교실 한 5, 60명이 모여서 공부하는 그때였는데
그날 그러니까 94년을 제가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서 나의 94년을 복귀하는 경험을 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맞아, 나 94년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었고 내 인생을 뒤흔드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이렇게 까맣게 잊고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너무 기쁘고 한편으로 약간 미안했어요. 나의 과거들에게. 그리고 나의 94년의 나에게도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반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감독님의 이 94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벌써라는 이야기로 결정하셨을 때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94년에 은희로 관객들을 만나고 싶으셨는지에 대한 얘기 먼저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되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었는데 이제 가장 뭐 최초로는 나의 유년기를 좀 돌아보고 싶은 게 있었고요.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왜 94년냐에 대해서는 성수대교 사건이 아무래도 이 영화의 가장 큰 어떤 배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해여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수대교 사건이 저에게도 되게 어린 시절에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장을 하려고 돌진을 하고 있던 그 시기에 딱 제어를 해줬던 어떤 하나의 큰 사건이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왔고 무엇을 이렇게 간과하고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조금 질문하게 했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사건 이후에 또 다음에 한풍이 무너지고 또 그 다음에 한 몇 년 뒤에는 완전 경제적인 붕괴가 있었잖아요. IMF로.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격동이 있었던 그 시대 90년대를 좀 바라보고 싶었고 그 어떤 첫 약간 굉장히 큰 어떤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같이 일어났던 홍수대교를 이 영화에서 조금 다뤄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배경으로 이렇게 가져오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했던 이유에는 이제 이 캐릭터 은희가 계속해서 내적으로 붕괴하고 가정이나 학교 안에서도 계속해서 단절감을 느끼고 그런 단절의 공기라는 게 사회로 흩뿌려져 가고 그것이 어떻게 성수대교라는 물리적인 붕괴로 연결되나 이 거대한 어떤 그림 같은 것들을 이 영화에 좀 녹여내고 싶었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1994년에 이 가족이 사는 동네와 이 가족의 삶, 이 차이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위 말해 파라군 동네에 살고 있는 평범한 소시민 가족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캐릭터들, 특히 아빠, 엄마가 영화 안에서 다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 아빠, 엄마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사실은 되게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빠는, 엄마는 왜 이곳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만 하는지 그리고 또 왜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전사가 좀 있을 것 같았어요. 이거를 오늘 특별히 우리 가족지부이라고 해서 아빠 엄마에게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승현 배우님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이 엄마는 어떤 엄마일까? 왜냐하면 영화가 읽기 시작하는 엄마로 시작하잖아요. 문을 엄청 두드리면서 물론 남의 집 문이지만 이렇게 엄마를 찾으면서 시작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엄마가 엄청 중요한 캐릭터라는 걸 배우님도 아셨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또 실제로 감독님이 어머니를 만나실 생각까지 하신 게 아닌가 싶었어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 엄마에 대해서. 저도 저의 어린 시절에 나의 엄마를 보면서 되게 낯선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 존재는 뭐지? 엄마는 엄마인데 여자, 엄마, 사람 그 어떤 것도 아닌 그 약간 낯선 어떤 존재처럼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은희의 엄마도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다고 봤어요. 영화 속에서. 그리고 그 시절에 정말로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어머님들이 시어머님을 모셔야 되고 거기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맞벌이를 해야만 아이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풍족하게 키울 수 있고, 그리고 도시락을 싸줬어요. 그게 저희 어머니 지금까지도 항상 제일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3남매인데 밤에 일 끝나고 들어오면은 9시 뭐 10시 되시는데 도시락 반찬을 만약에 못 싸오시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도시락을 3개를 아침에 싸시고 일을 가시고, 그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몰라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저 영화 속에서 밥상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식구들이 저녁은 다 항상 모여서. 또 같이 먹어야 되는 우리 권위적인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가훈 같은 건데, 저희는 꼭 이 시간에 밥을 먹는 것에 별로 좋아해 보이는 가족은 없거든요. 근데 혼자 되게 신나셔서 네. 리드하시고 그렇죠. 사회 보시고 네. 얘기하시고 하잖아요. 네, 그 장면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엄마는 가장 늦게 와서 앉고, 다른 사람 반찬이 떨어지지 않아 저 앞에 뭘 좀 놔주고, 이게 계속해서 뭔가를 또 보살피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춤바람 났을 때 그 장면을 제가 있는 날 하필 찍더라고요. 그래서 봤거든요, 옆에서 이렇게. 네. 정말 얄밉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발 주머니 갖고 가면서 아닌 척하고 막, 그 어느 누구한테도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남편은 저렇게 숨통이라도 트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 애들은 또 엄마가 자기 안 사랑해 준다고 힘들어하고 있고, 나는 지금 몸이 3개여도 부족한데. 그렇죠. 네. 그런 시대에 우리 어머니들한테 한 번 더 감사하는 시간이지 않나. 그리고 그거를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야 우리 어머니들이 보면서 아유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았지 이런 느낌?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14살의 은희의 이야기지만 그 어머니들이 봤을 때도 되게 내 얘기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은데, 자 이제 아버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 사실 김바람님 시나리오 보기 전에 제가 그동안 이제 살아왔던 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생을 반추하게 만드는 네. 시나리오. 일단 저희 아버님도 상당히 가부장이셨고요. 또 여기 이 작품의 은희 아빠 또한 그 은희 아빠의 아버님도 가부장이었었던 것 같고, 또 저녁마다 식사 자리는 꼭 같이 해서 아빠가 너희들한테 정말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또 예, 그런 어떤 거기서 이제 또 아빠로서의 어떤 그 시대의 아빠로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어떤 맞아요. 예, 인물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막 가부장적으로 막 혼내고 막 이런 어떤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 내면에는 그래도 딸내미 사랑하고 아들내미 네. 사랑하는 게 네. 되게 억울하신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는 거지, 그런 것도 없으면 무관심으로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희 수술한다고 할 때, 네. 그때는 여기 극 중에 이 은희 아빠는 네. 이 두려움과 뭐 이런 것도 어디서 이렇게 막 표현하는 어떤 표현하는 법도 몰랐던 어떤 인물 아니었나. 네. 그래서 은희 앞에서 그냥 네. 어린애처럼 우는 어떤 그 아빠의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집에 가면 네. 또 막 당당한 또 아빠로서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인물로 좀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의 울분에 대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질이 느껴지는. 네. 그리고 또 재미는 찍을 때 가장 또 재미난 일이 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기억나는 게, 우리 그 촬영을 하신 강국현 촬영 감독님이 저희 식탁 장면 찍을 때마다 꼭 우스갯소리로 해갖고 저희 가족들을 정말 재밌게 해주셨던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국현 촬영 감독이 저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대훈아, 서울대 가야지. 대훈아, 서울대 가야지. 녹음기처럼. 네.
저는 그렇게 연기를 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강국현 촬영 감독님이 그렇게 연기를 한 것처럼 네. 생각을 따라하셨다고. 근데 그게 재밌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 감히 그 아빠와 엄마를 다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영화를 보고 나면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가 아니라 그럴만 각자의 삶이 있긴 있었겠지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밉지 않아요. 되게 미운데 되게 미운 사람들인데 영화를 다 보고 났을 때 그 중에 누구도 밉다는 생각이 안 들게 만드는 게 이 영화 속에서 감독님이 각각의 인물들을 어루만지는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너무 질문이 많아서 독점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도 이제는 마이크 드릴 건데요.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귀하게 가족들이 다 모이셨으니까 각 배우님들께 질문을 하고 싶은 관객들이 손을 들어주시면 배우님들이 관객분 중에 한 분을 같이 이야기하시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 질문을 받을 분은 일단 감독님 먼저 하시죠. 네. 우리 김보라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 관객 손 들어주시면 감독님께서 한 분을 네. 저기 하얀색 옷 입으시고 안경 쓰신 여자. 네, 마이크가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곧 배우님들도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 영화 볼 때 궁금했던 거는 은희가 학원에 딱 도착했을 때 선생님이 없었을 때 책을 이렇게 보다가 책을 꺼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크놀프라는 책을 꺼냈는데 그 책을 선정하신 이유도 궁금하고 크놀프 옆에 오른쪽에 가부장제 사회이론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화의 초반에 가부장제의 뭔가 굉장히 제가 겪으면서 막 슬펐던 부분이나 억울했던 부분 이런 게 초반에 많이 나오고 점점 이제 입체적으로 보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초반에 굉장히 가부장제 사회에 대해서 내면적으로 좀 분노가 있던 상태에서 그 가부장제 사회에 딱 보였었던 상황이라서 그게 감독님이 이런 책 배열 같은 거 책장에 꽂혀있던 책들도 일부러 그렇게 선정하셨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관객님 저도 질문이 영화 솔직히 몇 번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정말 저 정도의 관찰력을 최소한 3회 이상 관람을 하셔야 저게 들어가는데 감독님 말씀해 주시죠. 이 질문에 답하는 게 굉장히 기쁜 게 그런 깨알 같은 거를 또 굉장히 신경을 썼기 때문에 또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크놀프를 이제 결정한 거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그 크놀프가 영지와 되게 닮아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은희가 선생님한테 주는 적각의 그 주인공 줄리앙 소렐은 은희랑 좀 비슷하고 자기와는 내면의 목소리가 너무 많은 캐릭터. 그리고 크놀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단독자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소설 속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룰이나 그런 규범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단독자 캐릭터인데, 좋은 거는 타인이 어떻게 보면 정상성의 범주에서 그리고 남들처럼 사는 사람들을 너네 왜 그렇게 살아 하지 않고 너희의 삶은 이렇고 내 삶은 이거야 라고 하는 그 태도가 되게 좋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항적으로 살 때 저항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되게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영지가 그런 태도를 갖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크놀프의 그 캐릭터가 영지를 좀 대변해준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그 책을 골랐고요. 그 외에 이제 뭐 가부장제 책이라던가 그 책꽂이 페미니즘 책도 있고, 소위 그 90년대에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어떤 교과서 같은 책들을 세팅을 해놨는데, 이 책은 어디서 구해왔냐면요, 저희 큰 병원에 의사 선생님을 나오시는 분이 정경섭 씨라고 구민중의 대표이시자 90년대 야학 운동도 하시고 엄청나게 아시죠? 그 동네 분이시니까 엄청나게 학생운동 열심히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그분 막 배우로서 막 데뷔했다고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 배우는 아니고 여기저기 이렇게 조연으로 이렇게 단역처럼 출연을 하시는데, 원래는 이제 그런 어떤 풀뿌리 운동이라던가 뭔가 정치적인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셨던 분이세요. 학생도 예전에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실제로 갖고 계신 책들이랑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선배 중에 노동운동 했던 친구들의 책에서 좀 주옥 같은 누가 봐도 약간 교과서인 것 같은 거랑 너무 교과서 아닌 것 같은 거랑 해서 섞어가지고 배치를 했었어요. 네. 역시 이 디테일을 알아봐 주시는 관객들이 있기 때문에 감독님들이 그 디테일을 포기하실 수가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아버지께 가겠습니다. 정인기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 관객 손 들어주시면 정인기 배우님께서 한 분, 네, 한 분이 손을 딱 들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아니에요. 네. 우선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 좋은 연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인 배우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까 그 가족분들이랑 합을 맞추기 위해서 영화에 들어가기 전에 되게 독특한 리허설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혹시 그 식탁 리허설인지 궁금해. 혹시 또 다른 하나의 가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셨던 어떤 리허설이 리허설이 있었는지.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제 영화에서 식탁 장면 식구들이 식탁 장면이 거의 뭐 많죠.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네. 많은 장면들이었는데 정말 연습 정말 많이 했어요. 뭐 대사 연습이라기보다는 네. 그때 상황에 관한 우리의 그 마음 상태, 뭐 네. 또 어떤 생각으로 맞아요. 어떤 생각으로 이 대사를 칠 건가 아니면 또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간 한 3회 정도 정말 촬영 가기 전에 보통만 하루 정도 이렇게 만나서 미팅하고 네, 어떤 네, 감독을 그렇죠. 보통 작품이 그런데 저희 작품은 저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식탁에서 한 3회 정도 해서 3회차 뭐 정도의 시간으로 정말 많은 분석을 했던 기억이 나시네요.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진짜 네, 말씀 주세요. 선배님이 저희 가족 리허설 끝나는 날 네. 아버지로서 뭐를 먹일까 항상 고민해서 오셨어요. 아, 이 리허설이 끝나고 절대 그냥 집에 보내시지 않고 리허설 중간에도 오늘은 뭐를 먹으면 좋겠다고 항상 물어봐 주시고 이 동네 뭐가 맛있는데 이런 얘기 하시고 항상 저희를 또 이렇게 자연스러운 식사 자리로 유도하셔서 네.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많이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먹을 걸 고민하셨군요. 아니요 그런 건 안 돼요. 맛있었는데. 아, 맛있었어요. 네. 네, 박수, 우리 변주희 배우님 추가로. 되게 유명한 쌀국수집에 저희가 다 먹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처음. 변주희 배우 처음 먹은 쌀국수가 아빠랑 같이 벌써 아빠와 함께 먹은 쌀국수였군요. 근데 식탁 얘기가 나와서 저도 조금 덧붙이자면 식탁에서 사실은 대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서로 무슨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식탁에 매 식탁마다가 다른 날이라는 게 느껴지는 연출, 그 각각이 다 다른 날의 저녁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그 차이, 그 미묘한 차이를 아마 배우님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리허설뿐만 아니라 연기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는 대훈에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한데요. 네. 그 마지막 질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대답을 안 한 것 같은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은희가 수술한다고 했을 때에 그때 과연 어떻게 물어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찍으면서도 그 장면은 좀 상당히 좀 늦은 이제 거의 촬영 막바지 때 찍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감정과 또 어떻게 이 좀 은희의 이 좀 아픔을 함께 공감할까에 대한 어떤, 아니면 또 아빠로서 좀 뭔가 또 혹시 얘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어떤 어떤 두려움 뭐 이런 게 막 갑자기 막 몰려오는 어떤 상황이어서 어떻게 이 울음과 눈물을 보일까에 대한 부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그 장면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그 준비를 좀 잘하려고 좀 그 애썼는데요. 그 병원 장면에서 병원에서 찍는 영화가 그러니까 병원에서 찍는 그 공간에서 네. 이 시간이 이렇게 막 촉박해서. 내가 그 좀 쫙 가는 어떤 감정을 갖게 하는 시간이 너무 그 작아서 네. 조금 또 그 긴 고민을 했지만 빠른 판단으로 연기를 해야 될 어떤 상황이어서 되게 또 힘들었던 또 시간이었던 걸로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고치게 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우리 홍남 배우님은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운 캐릭터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배우님이 한번 골라주세요. 네, 저쪽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한테 오시겠습니까? 빛 받고 계신 맨 끝, 남자분 맨 끝쪽에 계신 빛을 받고 계신 네. 이 영화 보고 되게 그 동질감을 많이 느꼈던 게 81년생 지금 제가 저 대운처럼 오빠 나이 방학같이 맞은 걸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대부분 대운에게 이입해서 근데 그 마다들로 제가 살면서 그냥 그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도 제가 그때 기억이 나긴 하는데 저는 특별히 슬펐던 기억은 없거든요. 그냥 다리가 무너졌나 보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대호는 식사 자리에서 울거든요. 그 감정에 대해서는 그 한 장면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배우님도 왜 그때 그런 식으로 우셨는지 감독님도 그런 식으로 연출할 의도가 있으십니다. 네, 그럼 배우님 먼저 얘기를 좀 들려주실까요? 네, 그 식탁에서 갑자기 울잖아요. 네. 그 장면은 이 울음이 어떤 울음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좀 하셨는지 좀 기억이 나세요? 근데 그 장면, 기억나죠. 네네, 그 장면에 대한 얘기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울음은 네. 사실 그 배우이라는 캐릭터가 맏아들로서 네. 약간 기대도 많이 받고. 받고 네. 그런 부담감을 많이 갖고 살면서 하는 스트레스가 엄청날 거라고 네, 저는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는 스트레스가 사실 그 시대에 네. 우리 지우 네, 네. 수연 음. 누나에게 네. 약자라고 생각을 해서 음. 스트레스를 많이 풀고 그랬었는데 네. 그런 성수대교가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네. 사실 누나가 그 네네. 혹시나. 네, 그렇죠. 그랬으면 어쩌지? 음. 라는 막 티는 안 냈어도 혼자 속으로는 되게 많이 걱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식탁의 울음은 안도감과 약간의 미안함도 섞여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 장면을 저도 되게 좋아하는 장면인데 이해가 좀 전 많이 됐었는데 감독님 그 장면 어떻게 연출하고 싶으셨어요? 상윤이가 말한 감정이 제가 연출하고자 했던 거랑 맞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얘기들도 좀 나누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맥락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는데 미안하다는 감정을 상현이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현이가 누나가 또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나눠주긴 했는데 그때 즉흥적으로 좀 연기를 해보라고 했던 테이크에서 상현이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누나 미안해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놀랬던 그런
순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테이크를 쓰진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네. 그게 직접적으로. 우리 영화랑 조금 다르게 좀 감정적일 수 있어서 근데 사실 그 감정선은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우는 거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그 그쵸. 우는 게 되게 비겁해 보일 수도 있고 당연히 자기가 맨날 못되게 굴다가 네. 우는 느낌으로 좀 비겁해 보일 수도 있고 자기 감정이 추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이 죄책감이라던가 미안함 그리고 하루 종일 누나가 걱정돼가지고 막 그치. 마음 졸였던 네. 게 이렇게 탁 풀어지고. 풀어지고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식탁 전체적인 분위기는 살아 돌아왔지만 뭐 어딘가 진 기분으로 우리가 다 그런 느낌으로 좀 연출을 하길 바랬는데 그때 상현이가 미안해라고 한 게 한 네 테이크 한 4번 정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랬었던데 그걸 쓰진 않았지만 그 감정을 갖고 가기를 좀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정이 조금 이어져가지고 그 다음까지 이렇게 좀 감정이 쭉 흘렀던 게 있어서 그 장면에서 되게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집중도도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빨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은희 박지우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 관객 손 들어주시면 박지우 배우님이 한 분만 선택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멀리 계신 벌떡 보고 계신 관객분. 네. 네. 지금 시대랑 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약간 그 은희 역할 보면서 왜 오빠한테 대들지 않는지 아니면 뭐 의사가 진단서 끊어둘까 막 물어봤어요. 근데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하지 않을까? 또 제가 오빠가 없고 90년대 그렇게 살지 않아서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걸 연기하시면서 좀 그런 은희 마음을 좀 더 좀 이해하셨는지 아니면 나 같으면 저 상황에서 오빠한테 대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좀 연기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물론 대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겠지만 그래도 가족의 분위기나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위축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자체가. 그래서 김대훈이 때렸을 때도 김대훈이 저 때렸어요 라고 말할 때도 되게 눈치 보면서 말했고 어차피 가족들은 무관심하다는 걸 알고 있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은 꺼내봤지만 결국에는 외면당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일상이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약간 김대훈 오빠를 좀 오빠한테 약간 좀 약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지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선생님이 더 이상 맞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듣고 약간의 내가 한번 맞서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국 뒤에서는 오빠가 뺨을 때리기 전에 오빠한테 대들잖아요. 네가 대원 메고 갈 수 있을 것 같냐는 뭐 이때까지 그런 속에 담아뒀던 말들을 다 내뿜으면서 네. 그때 한번 터졌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기를 했어요. 그쵸.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 위축된 당연히 그리고 포기 이건 상대하지 말자 그냥 이런 것도 있었지만 꼬박꼬박 김대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되게 강한 어떤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어떤 힘 같은 걸 좀 느꼈어요.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 이런 되게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네. 약간 은희의 마음이 나왔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이승현 배우님께도 질문이 많습니다. 한 분만 선택해 주세요. 남자예요? 네. 궁금하네요. 남자가 뭐 있는 네, 뭐가 궁금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아까 저 뒤로 가셨으니까 해주세요. 감독님이 한 분 골라주시겠어요? 네. 네. 어이없게요. 앞에서. 뒤늦게. 뒤늦게 맨 앞줄에 계신. 네. 감사합니다. 아까 퍼즐 얘기하셨는데 관객인 제가 봤을 때 엄마가 궁금했던 첫 번째 퍼즐은
은희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던 장면이랑 마지막 퍼즐은 영화 후반부에서 감자전을 먹는 은희를 바라볼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자전 씨는 제가 감독님한테 어떤 질문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어머니 만나기 전이었나요? 첫 씬이었거든요. 은희가 아무리 불러도 엄마가 네. 돌아보지 않는 그 장면을 네. 제가 이틀을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랑. 네, 했었어요. 그래서 왠지 그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틀을 통화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입장으로 했는지. 집요하게 물어봤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까 중간에 이 질문이 나오겠다 싶었어요. 왜냐면 저도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고 감독님도 사실 이 장면을 넣을까 말까 많이 고민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넣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부산에서 그 장면을 봤는데 왜 이 장면이 있어야 되는지 그 장면하고 지우가 몸부림 댄스 하는 장면이 저는 너무 좋거든요. 이게 그 어떤 한 축을 이루고 있어서. 근데 그게 이제 은희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왜 안 들릴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평범하게 그냥 딴 생각하느냐고 안 들렸지 이렇게 표현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물어봤는데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걸 억지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난 그때 이틀을 고민했는데 이걸 아닌 척하면서 짧게 얘기하면 제가 좀 억울해서 네. 기억이 안 나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질문이 있으셔서 질문을 하셨지만 답이 풀린 다음에 이게 내 몸 안으로 훅 들어와 버리면 너무 자연스럽게 연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또렷하게 나는 이렇게 연기를 했어요 라고 말씀하시기가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각각의 아마 답을 관객 여러분들께서 내리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사실은 지금 저희 스태프님께서 계속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너무 듣고 싶은 얘기 너무 많죠. 네, 특히 이 가족지 부위는 더더군다나 듣고 싶고 할 얘기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지만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네네. 네. 제가 오늘 네. 보실 때 저기 저 두 번째 남자 선생님이 네. 계속 저희 네. 질문을 아주 계속 하고 싶어 하셨는데 아무도 안 시키셨어요. 그래서 정말요? 예, 한번 무슨 질문을 하시는지 한번 궁금하시죠? 예. 어떤? 듣고 싶어요. 맞아요. 네, 지금 말씀 예. 아, 네. 짧게 하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손을 드셨다고 하셔서. 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요. 네네. 시나리오북을 읽었는데 수희랑 은희의 관계가 그 에피소드가 좀 빠진 게 영화에서 빠진 게 몇 개 있었는데 일단 세서를 처음 갔다가 올 때 떡볶이를 먹으려다가 건널목 그 부분이 영화에서 빠지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약간 중요한 설정인 것 같은데 천장에 붙은 야광 배열 설정이 영화에서 빠졌는데 그거 빠진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시나리오 책이 나왔어요 벌써. 그러니까 에세이랑 같이 시나리오가 이제 무삭제로 나온 그 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을 지금 주신 건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이제 은희를 제외한 가족이나 우리 친구들 에피소드가 조금씩 빠진 거죠. 네. 집중과 생명을 위해서 되게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희 언니와의 은희 언니와의 이제 캐릭터 탈애들이 많이 빠졌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영화적으로 은희를 좀 불쌍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약간 뭔가 어떤 작가가 주인공에게 이입하기 위해서는 주인공을 최대한 괴롭혀라 막 이런 말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너무 또 근데 지나치게 괴롭히면 이상한 영화가 되는 거예요. 요새 막 영화들 중에 네. 일부러 막 주인공 혹사시키는 그런 영화들인데 네. 그 정도까지 가진 않지만 은희는 어쨌든 좀 역경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희의 역경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나오는 이렇게 샤방샤방하고 귀여운 장면들, 이렇게 좀 네. 긴장을 완화시키는 장면들을 언제 넣고 언제 아예 안 보여줄지를 되게 결정했어야 되는데요. 그 지점에서 그걸 넣으니까 갑자기 긴장이 확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정한 자매는 보이는데 어떤 은희를 쥐고 가는 그 긴장이 확 풀려서 아 여기서 좀 그걸 빼야겠다라고 해서 뺐는데
많이 아쉽죠. 그리고 야광별 같은 경우는 이 자매가 맨날 누워서 이렇게 네. 천장에 야광별을 보는 그런 시퀀스가 있었어요. 되게 많은. 근데 그거 역시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감상적으로 보일 수 있거나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워서 그거는 다 뺐었어요. 네. 시나리오집을 또 읽고 북을 읽고 영화를 다시 보면 또 다른 재미가 좀 느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꽉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이세명님 먼저 이렇게. 저희 지금 관객분들 덕에 너무너무 벌새가 잘 되고 있어서요. 저희 너무 진짜 관객분들께 감사드리고 벌새가 잘 돼서 또 다른 다양성 영화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어머님과 손잡고 보시면 94년을 살아온 사람과 지금 현재를 살아오는 이 연결과 소통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주부님. 오늘 아침부터 비도 계속 많이 왔는데 이렇게 벌새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계속 SNS 리뷰를 찾아보고 있는데 어떤 특치인분께서 벌새를 보고 싶은데 네. 상영관이 없어서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렇게 억장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친구들도 벌새 진짜 보고 싶은데 학교 가는 시간에 벌새가 상영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슬퍼요. 그래서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항의도 많이 해주셔서 상영관이랑 상영 시간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선생님. 네, 네. 네, 오늘 우리 벌새가 3만이 네. 넘었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다들 바쁘신 와중에 늦은 시간까지 이런 좋은 영화, 되게 좋게 찍은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많은 입소문 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그 밑에 층에 메가박스라는 큰 극장이 있는데요. 네. 그 메가박스의 그 예매율 1, 2, 3 작품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저희 그 지금 예매율이 보니까 저번 주는 한 11위였다가 네. 아까 보니까 8위까지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 영화 소문이 좋게 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조심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저희가 촬영을 하고 같이 리허설을 하고 그랬던 게 벌써 되게 오래전이에요. 2017년이거든요. 네. 그리고 중간에 딜레이가 되기 전으로 따지면 또 2017년 초부터 되게 그런 어떤 캐스팅 작업들을 했었는데 그렇게 오래전에 이렇게 했던 작품이 드디어 개봉을 하고 이렇게 또다시 가족들이랑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좋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좋고 또 얘기하면서도 제가 또 잊고 있었던 것도 기억하는 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현장에서 열심히 해줘서 모두에게 정말 고마웠고요. 저는 편집을 하면서 이 모든 배우분들이 진짜 엄마로, 아빠로, 은희로, 대훈이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반 작업할 때 만났을 때, 믹싱하러 만났을 때 마치 진짜 배우가 내 앞으로 딱 오는 것 같은 그 캐릭터가 나한테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았었거든요. 저희 영화 배우분들이 정말 다 작은 역, 큰 역 할 거 없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정말 배우분들한테 늘 감사하고 그냥 좀 되게 감사해요. 근데 그렇게 해주신 거는 이 시나리오를 되게 좋아해 주시고 되게 큰 애정으로 해주셨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말하셨지만 제가 한마디만 붙이면 3만까지 되게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기 오셔서 또 경청에서 Q&A 들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영화 좋으셨다면 주변 분들한테 이 벌새가 내리기 전에 꼭 보라고 추천 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리자고.
사실 개봉하고 지금 3만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숫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세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을 영화고요.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무슨 네,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벌새라는 제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유적이고 시적이라는 제목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영화를 2시간 반을 보고 딱 나오면 눈앞에 머릿속에 벌새의 몸짓이 그려지는, 이 영화에서 한 번도 벌새가 나오지 않는데 벌새의 몸짓이 그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큰 거대한 세상 안에서 살기 위해서, 잘 날기 위해서 정말 1초에 90번 몸을 허덕이는 그 벌새의 고군분투가 여기 나와 있는 영화 주인공 은희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이걸 보시는 모든 관객 여러분들의 고군분투처럼 느껴져서 되게 더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작품이 저 좀 세게 불러도 되죠? 100만 정도 받을까요? 네, 100만 정도 관객 여러분들이 꼭 이 날갯짓을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시간까지 잘해주셔서 모든 관객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 가족 여러분께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안녕히 돌아가세요.